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더 플랫폼이 갖는 2023년 신년 세미나에서 발표를 하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하고 이러한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준비에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리고, 모처럼 오늘의 토론이 한국 사회의 내일을 준비하는데 중요한 밑거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논의할 주제는 위기를 기회로 전환기 국제사회와 대응 방안입니다. 정치, 외교 안보, 경제, 산업과학, 교육, 기후에너지 6개 분야에서 한국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를 논의해 주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사회가 국제적 흐름의 맥락에서 어디쯤 위치하고 있는지를 초점에 맞춰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양한 국제적 도전에 직면하고 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4가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약화입니다. 자유주의 국제질서는 2차 대전 이후 서방 민주주의 국가들에 의해 수립되었습니다. 국제정치적으로는 영토 주권과 자결권을 존중하고 국제기구와 다자주의 원칙,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기본으로 합니다. 국제경제적으로는 시장 원리에 근거하여 자유로운 상품, 자본, 노동, 기술의 이동을 원칙으로 하는 질서입니다. 그리고 국내 정치 차원에서는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존중하고 이를 제도화한 정치 제도로서 민주주의를 채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합니다. 작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이러한 자유주의 국제질서에 결정적인 타격을 줬습니다. 세계 평화를 주도해야 할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러시아가 자국의 세력권을 확장하기 위해서 우크라이나 영토 주권과 자결권을 무력으로 짓밟았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전쟁은 종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양측의 목표가 서로 정면 충돌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에게도 우크라이나 전쟁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이 세계 10위 경제국가로 그리고 민주주의 국가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틀 속에서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만일 자유주의 국제질서가 무너지고 세계가 힘의 논리에 의해 좌우되는 약육강식의 세상이 되면 한국은 상당한 어려움에 직면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한반도 주변 어느 강대국이 한국의 외교 노선이나 민주주의 정치체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또 우리의 영토 주권에 대해서 무력을 행사한다면, 그리고 세계 경제가 규칙이 없는 보호무역의 정글이 되어버린다면 그것은 상대적으로 군사력이 약하고 민주주의와 대외지향적 경제체제를 갖고 있는 한국 국민들에게 심각한 타격이 될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한국은 우크라이나 지원과 러시아 제재에 동참하고 있고 그것은 정당히 해야 할 바라고 생각합니다. 둘째로 미중 대결의 심화입니다. 중국은 2008년 미국발 세계 금융위기 직후 덩샤오핑의 도광양회 내시를 기르고 내적으로 실력을 기르고 때를 기다리라라고 하는 조용히 때를 기다리라고 하는 그런 전략 지침을 버리고 유소자기 일어나 떨쳐 할 바를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 공세적인 길로 들어섰습니다. 이에 대응해 미국은 2018년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고율 관세 부과를 기점으로 그동안의 포용 전략을 버리고 압박 전략으로 돌아섰습니다. 지난 2년간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의 대중국 압박 정책을 계승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강화했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 미중 간에는 외교, 군사, 경제, 기술, 이념 차원에서 전면적인 대결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전개는 한국에게 또 다른 심각한 도전 과제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2018년 미중 대결의 본격적인 시작 이전만 하더라도 한국은 안보는 동맹국 미국에게 의존하고 경제는 중국에 의존하는 외교 전략의 추진이 어느 정도는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이른바 안미 경중 전략을 추진할 외교적 공간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제 안보와 경제 두 영역 모두에서 미국이든지 중국이든지 어느 한쪽을 선택해야만 하는 상황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그 경우 한국은 상당히 어려운 선택을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갈수록 심각한 북한의 안보 위협은 한미 동맹이 여전히 생존의 문제임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동시에 한국은 중국에 대한 경제 의존도가 높습니다. 중국은 과거에 한국을 정치 외교적으로 압박하기 위해서 경제 제재를 시행한 사례들도 있습니다. 이런 딜레마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가 국가적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결국 살고 죽는 문제가 얼마나 잘 사느냐의 문제보다 더 절박하다는 전제하에 전략적 선택을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볼 때 현 정부가 한미 동맹의 강화와 한일 관계의 개선을 내세운 것은 어쩔 수 없는 그러나 올바른 방향의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남은 문제는 향후 어떻게 순탄하게 한중 관계를 상호 존중과 호혜 차원에서 관리해 나갈 것이냐 하는 문제일 겁니다. 미중 대결의 심화로 인한 또 하나의 도전 과제는 경제안보 문제입니다. 이제 경제가 안보 논리에 의해 좌우되는 상황이 되었고 우리 기업이나 정부가 여기에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가 대단히 중요해졌습니다. 정부 차원에서는 미국, 유럽, 아시아 지역에서 형성되는 다양한 소다자 국제 네트워크에 적극 참여해서 공급망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안 공급처를 확보할 선택지들을 넓혀야 할 것입니다. 기업 차원에서는 권위주의 국가들 내부에서 기업 활동을 하는 것, 특히 전략산업의 경우 정치적 비용이 증대되고 있음을 인식하고 이에 대해서 장단기적으로 철저한 대비책을 세워 놓아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북한의 안보 위협 문제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외교분과에서 자세한 발표와 토론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저는 간단히 제가 생각하는 핵심만 짚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는 북한의 핵무기 작년에 북한은 90기 이상의 미사일 시험 발사를 감행했고 이는 북한의 핵무기 이동 수단 즉 미사일 기술이 갈수록 고도화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북한의 핵전략과 관련해서 작년에 일어난 중요한 사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북한이 핵 선제 사용을 법제화했다는 점입니다. 북한은 2013년 자국의 핵무기는 억제용이다. 다시 말해 방어용일 뿐이다라고 법으로 밝혔습니다. 그런데 작년 9월 법의 개정을 통해서 5가지 상황에서 핵을 선제 사용할 수 있다라고 공표를 했습니다. 5가지 기준은 상당히 자의적인 그런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는 북한의 김정은이 지난 9월 15일간 전술핵 운용부대 훈련을 지도했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북한이 본격적으로 대남 이 전술핵 무기를 실전 배치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단히 위험한 단계로 가고 있습니다. 이런 도전에 직면해서 한국 내에서 위기감이 높아지고 여기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최근 다양한 논의들이 전개되었습니다. 과연 미국이 제공하는 확장 억제만으로 한국의 안전이 보장될 것이냐 하는 의구심이 높아지고 자체 핵개발, 전술핵 재배치, 유럽형 핵공유 등의 주장들이 등장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 한 가지만 지적하자면 어떤 선택을 하든지 간에 한미 간의 강한 신뢰관계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쥐를 잡으려다가 독을 깨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국제사회의 네 번째 흐름은 글로벌 협력의 퇴조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자유주의 국제질서 약화, 미중 대결의 심화가 국제 다자주의, 즉 국제기구의 역할의 침체와 이를 통한 국제협력의 퇴조를 낳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 평화를 주도해 나가야 할 유엔은 유례없는 무기력증에 빠져들었습니다. 안전보장이사의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와 중국의 비토권 행사가 가장 큰 이유일 것입니다. 국제경제 분야에서도 세계 다자무역 질서를 주도해온 WTO가 오래전부터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강화되어 온 보호무역, 관리무역 추세 때문일 것입니다. G20, G7과 같은 선진국 그룹들도 국제정치 경제 질서를 추스르는데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중 대결의 심화는 글로벌 이슈에 대한 협력을 결정적으로 약화시켰습니다. 예를 들어 코로나19와 같은 대규모 팬데믹을
국제적 협력을 통해 효율적으로 통제해 나가서야 할 WHO 세계보건기구도 미중 갈등에 휘말려 제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들이 목도했듯이 모든 국가들이 팬데믹의 예방과 치료와 관련해 가지고 각자 도생의 길에 나섰습니다. 기후변화와 같은 심각한 글로벌 위협에 대해서도 미, 중은 상호 협력을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지 못합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파리 협약에 재가입했고 미중 모두 협력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지만 양국 간의 외교, 군사, 무역, 기술 분쟁이 환경 분야를 포함한 대부분의 글로벌 이슈 영역에서의 협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글로벌 협력의 부진은 한국에게도 큰 도전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한국은 보다 적극적인 국제적 역할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경제적 세계 10위에 걸맞는 기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인식은 아직도 충분하지 못한 듯합니다. 즉 우리 국가의 국제적 위상과 그에 따라 요구받는 역할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인식은 상당히 소극적인 형편입니다. 국제적 위상과 국민의 인식 간에 존재하는 이 같은 격차를 어떻게 줄여서 국제 무대에서 좀 더 당당하고 존중받는 국가가 될 것인가, 우리가 당면한 또 하나의 시대적 과제입니다. 이러한 네 가지 도전들을 제대로 해결하고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말씀드리고 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첫째, 우선 먼저 국제사회의 흐름과 그 안에서 한국의 위치, 당면한 도전 과제들에 대해서 항상 냉철하고 예리하게 파악하기 위한 노력이 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전제되어야 올바른 대처 방안들에 대한 진지한 논의도 가능할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로 들리시겠지만 안보나 경제나 모든 것이 한국은 대외 변수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이 현실인데 우리의 인식은 아직도 훨씬 대내지향적이고 닫혀있고 때로는 미래지향적이라기보다는 과거지향적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 점에서 싱가포르나 네덜란드 사람들의 개방성을 참고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둘째, 각각의 도전 과제들에 대한 대처 방안들을 논의하는 데 있어서 국내 정치적인 진영 논리, 당파 논리를 초월하는 노력이 시급합니다. 다시 말해 철저하게 국익의 관점에서 전략적으로 해결책들을 모색해야 하겠습니다. 정파적 관점에서 바라보면 국제 현실에 대한 해석이 왜곡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 전략적 사고가 불가능하고 감성적, 희망적 사고로 대처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엉뚱한 결과들이 초래돼서 사후 수습하느라고 우리의 외교력을 소진하게 됩니다. 우리는 더 이상 그럴 여유가 없습니다. 정파적, 감성적 희망과는 전혀 별개로 노는 엄연한 국제정치의 게임의 논리를 통달하고 그 기반 위에서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셋째, 위와 같은 문제의식을 갖고 현명하게 국제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담아낼 제도적 장치와 인프라 투자가 필요합니다. 요즘 국제 이슈는 단순히 어느 한 분야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다차원적인 성격들의 것입니다. 따라서 각 정부 부처들, 관련 이해집단들의 의견과 입장들을 입체적으로 조정하고 총괄하는 제도적 장치가 강화되어야 합니다. 또한 외교, 안보, 경제 사안들과 관련해서 인프라 투자가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한국인들의 대외 위상이 현격하게 높아지고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국민들의 활동이 각 분야에서 엄청나게 증가했는데도 외교 인력 등 이것을 받쳐줄 인프라는 아직도 한참 옛날 수준입니다. 이것을 강화하는 노력이 시급합니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